자, 이 시간은 이제 근세 조선 전기 문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교재로는 352쪽을 할 차례입니다. 교재는 이제 병서와 병서 편찬과 무기제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서를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농서. 농서는 지금 여기서 왜 뺐냐 하면 우리가 이미 경제에서 다 다뤘습니다. 경제에서 농업을 다루면서 농업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조선 전기에 농업 기술과 함께 그 당시 편찬됐던 여러 가지 농서들을 다 다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또 다루려는 욕심에 의해서 제가 여기다 또 집어넣었어요.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 전기에 편찬된 농서로는 세종 때 농사직설이 있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세종 때 농사직설은 정초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 정초라는 사람이 세종 때입니다. 세종.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부들의 실제 농사 경험, 알겠죠? 경험을 전부 다 청취했어요. 또 여러 가지 농업의 비결이 있잖아요. 가지를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는 뭐 토마토를 이때는 토마토가 안 들어왔으니까 안 되겠군요. 하여간 야채를 재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또는 벼를 재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목화를 재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농사의 비결을 농부들의 경험담을 소재로 해가지고 글을 쓴 책이 바로 세종 때 정초가 지은 농사직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최초 농서입니다. 선생님, 고려시대도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고려시대에도, 농상지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려시대 원내에서 들여온 농상지벼는 우리가 편찬한 책이 아닙니다. 원나라 농서를 갖다 쓴 거죠. 거기에 비해서 세종 때 정초가 지은 농사직설은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최초 농사라는 점에서 역사적입니다. 뭐든지 최초면 역사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희맹이 편찬했다고 하는 금양잡록은 이거는 좀 뒤야. 성종 때 사람 이름 누구라고? 강희맹이죠. 성종 때 고사 간수도를 쓴 강희안과 형제입니다. 성종 때 강희맹이가 경기도 시흥지방에 가서 실제로 이 사람은 직접 실제 농사를 지어보고 경험을 토대로 한 책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 조선 전기의 농서라는 것 이외에도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농서다라는 점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해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우리가 경제에서 다 배웠던 농업 기술 내용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2년 산모작이 시행됐는데 2년 동안에 조, 콩, 보리 세 가지 작물을 재배했었다. 돌아가면서 재배했죠. 윤작이겠죠. 돌아가면서. 이미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윤작이니까 조선시대 윤작이 처음 된 건 아니에요. 고려보다 더 발전했다. 2년 3작의 윤작법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밭농사는 그렇고 논농사는 뭐냐? 일부 남부지방에서 이모작, 즉 모내기가 실시됐다. 알겠죠? 이모작을 하려면 모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내기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앙법이 실시되었다. 그죠? 자, 그런데 일부 남부지방에서 모내기가 시작돼가지고 1년에 벼와 보리를 2번 농사 짓는 게 가능했지만은 문제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논에다가 벽실을 쫙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파법이라고 합니다. 직접 논에다 벽실을 파종하는 법을 줄여서 뭐라고? 직파법 그래요. 그러면 직파법에 의해서 농사를 지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벽실을 쫙 논에다 뿌리면 논에서 벽씨가 자랄까요? 벼만 자랄까요? 벼하고 잡초하고 함께 자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벼하고 잡초하고 함께 자라. 근데 미안하지만 잡초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벼는 말이에요. 잡초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잡초를 가만 내버려 두면은 벼가 자랄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잡초는 막 무성해지고 그런데 벼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파묻혀가지고 자라질 않아. 그러니까 1년 내내 벽실을 파종한 그 순간부터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돼? 논에 붙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잡초가 생기면 생기는 쪽쪽 뽑아야 되는데 이놈의 잡초는 돌아서면 잡초가 난다고 할 만큼 알았어요? 그렇게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잡초야. 알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손실을 보게 돼요. 농사짓는데 그냥 허리 펼 틈이 없이 이렇게 1년 내내 알겠어요? 잡초를 뽑아야 된다 이거. 그래서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농사법이 바로 직파법이다. 그 직파의 종류도 원래 논에다가 물을 쫙 대고 거기다 직접 파종하는 것을 물살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이제 언어를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살이라고 하지 않고 무살이 그러죠.
물된 논에다가 직접 파종하는 것을 무사리, 아니면 마른 논에다가 벽실을 파종하는 것을 건사리 그래요. 알겠어요?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건경법 건사리입니다. 마른 땅에 파종한 이후 물을 주는 방법이 있고, 수경법,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무사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에 직접 파종하는 것을 무사리라고 그런다. 그런데 그보다 이제 뭐냐? 결국은 한쪽에다가 벽실을 빽빽이 심어서 모판을 만든 다음에 이 모판에서 벼가 어느 정도 자라게 한 이후에 이 벼싹을 뭐라고 하잖아. 이 모우 중심지를 모판에서 보리를 베어내고 뻥 뚫린 빈 논에다가 옮겨 심는 것. 중심지를 옮긴다고 그래서 중심 앙자, 옮길 이자, 이앙법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게 바로 모내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사리나 무사리, 그러니까 건경법, 수경법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그래서 모내기가 가능하게 됐고, 모내기를 함으로써 1년에 벼와 보리를 같은 땅에서 2번 재배하게 됐다. 논농사에서도. 알겠어요? 아이고 복잡해요. 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선조들이 바로 그 여러분들 조상들이 우리가 쭉 해왔던 그런 농사법이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알겠죠? 고려 이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양법이 확산돼 가고 있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법 뭐냐? 비료를 뿌리를 씻자 이게. 비료를 뿌리는 법이다. 그러니까 거름 주는 법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축의 똥오줌이나 사람의 인분이죠. 똥오줌 이런 것들을 논에다가 또는 밭에다가 이렇게 줌으로써 거름을 줌으로써 결국은 토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가 척박해지면 농사를 못 짓고 야 1년 쉬어. 내년에 지력을 좀 회복시키면 다시 농사 지어줄게 하고 땅을 놀려둔 땅을 뭐라고 그래? 휴경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휴경지를 둘 필요가 없어요. 계속 거기다가 거름을 줘가지고 토지의 지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농사를 연이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휴경지가 없어지면 연작이 가능했다. 매년 농사 짓는 것을 연작. 벼, 보리, 콩 이걸 돌려시면 뭐라고? 윤작.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훨씬 더 알아듣기 쉬워요. 돌려짓기, 윤작법. 이어짓기, 연작법. 알겠죠? 가을가리는 이제 수확 이후에 농지를 갈아엎어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이건 뭐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기타 이제 목화가 문익점에 의해서 고려 말기에 전래된 이후에, 전래는 고려 말기에 됐지만 조선 초기가 되면은 목화 재배가 널리 확대되죠. 그래서 무명, 면화의 생산이 늘게 되고 무명옷이 널리 보급됨으로써 결국은 무명이 면화가 화폐로서 사용되기도 했다는 이 특이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면포가 돈이잖아요. 야, 너 군대 가는 대신 돈으로 내. 근데 그 돈을 뭘로 내라고 그랬어? 포로 내. 그 포가 뭐예요? 면포입니다. 알겠어요? 물론 못이나 이런 것도 포라고 하지만은 면포가 대표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면포가 화폐로 사용되었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고, 기타 이제 삼이라든지 모시를 재배함으로써 그죠? 또 누에치가 확산돼서 양잠에 대한 농소도 편찬되게 됐다라는 점까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의생활과 관련된 그런 농사법이군요.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농사직설이네요. 책이니까 여러분한테 읽어보라고 나오진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금양잡록이에요. 금양잡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책으로 편찬되어 있다는 것을 구경하라고 한 거지,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국사시험이 아니라, 한국사 시험이 아니라 한자 시험입니다. 한자 이거 읽을 줄 아니? 이런 거니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그냥 눈여겨 봐두시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병서 편찬과 무기 제조로 왔습니다. 책과 함께 무기, 그죠? 그 병서와 함께 무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15세기 어떤 사람들의 성향과 관련, 누구 캐릭터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15세기 관학파들의 부국강병, 그죠? 자, 나라를 부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대를 강하게 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오랑캐의 침략으로부터. 여러분 생각해봐. 고려 말부터 우리를 괴롭힌 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북에서는 뭐예요? 공건적. 남에서는 뭡니까? 왜구. 이런 놈들의 등살 때문에 정말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특히 이제 서남 해안 일대는 말이에요. 외국 놈들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섬이나 해안가 마을이 텅텅 비어 있을 만큼 이렇게 외구 침탈이 심했었는데, 이런 놈들을 전부 다 괴멸시키고 몰아내고 이 강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와 함께 우수한 무기가 있어야 됐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업적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먼저 이제 병서 편찬은 총통 등록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그 고려 말부터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최무선이 원나라 상인들 구워 삶아가지고 화약 만드는 것 좀 알려주세요. 이거 국가 기밀이야, 안 알려줘.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당시 화약은, 고려 말이나 조선 초기 화약은 요즘으로 말하면 핵무기와 버금가는, 핵무기와 맞먹는 그런 정도 위력을 가진 강화할 무기였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염초 가지고 화약 만드는 것을 비법으로 여기고 다른 나라한테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이걸 기어이 캐낸 사람이 바로 최무선 아닙니까? 그 최무선의 아들 최산 때에 와서 이렇게 화약 무기 제작법이라든지 사용법을 정리해서 총통 등록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 그동안 우리 전통적인 무기 만드는 제작 방식 플러스 새로 중국에서 받아들인 여러 가지 화약 만드는 법 또는 뭐 화포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총 결집해서 조선 초기 무기 체계의 저수를 망라한, 알겠어요? 결정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름 뭐라고? 총통등록. 오케이? 총통등록. 이름을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이제 동국병감은 전쟁사를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 고조선 때부터 고려 말까지 우리나라가 치른, 우리 민족이 치른 이 민족과의 항쟁사, 다른 민족과의 전쟁사를 총망라해서 깡그리 정리한 책이 바로 뭐냐? 동국병감. 동국은 우리나라잖아요. 그래 안 그래? 동국병감 전쟁사입니다. 그 다음에 병장도설은 여러 가지 군사 훈련 지침서를 말하고, 이런 총통등록, 동국병감, 그 다음에 병장도설, 이런 책들이 편찬되었다. 나왔죠? 최무선의 아들 그 최해산에 의해서 화약 무기가 많이 개발됐습니다. 화약 무기 제조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게 최해산에 의해서고요. 특히 이제 거북선이라든지 또는 비거도선, 이런 그 작고 날쌘 배를 비거도선 그래요. 거북선은 여러분 잘 알죠? 이순신이 거북선을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조선 태종 때, 조선 초기에 거북선을 만들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거북선 이외에도 이렇게 비거도선, 이런 것들, 이런 무기들, 이런 함선들을, 병선들을 제조함으로써 결국은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되게 해야 나라가 부강해지겠죠. 이렇게 병서 편찬과 무기 제조가 여러분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은 여러분 목적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화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바퀴 달린 화포인데 신기전이라는 화살 100발이 한꺼번에 나가는 신무기였어요. 그래서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군 육진 개척에 여진족한테 이걸 선보임으로써 아주 가공할 위력을 과시했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가 뭐 대왕 세종이라든지 이런 그 뿌리 깊은 나무 이런 드라마 어디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무기를 선보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그런 그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다탄도 미사일이나 마찬가지 그런 위력을 발휘했던 신기전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과 예술로 넘어왔습니다. 조선 전기의 문화의 마지막 결정판 문학과 예술이죠. 먼저 문학을 보겠습니다. 글이야, 글. 15세기에는 주로 훈구파들이 사장을 중시했어요. 사장. 이 사장이 뭐냐면 글짓기라고 보면 돼요. 글짓기.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고 짓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어려운 한문으로 사장이라고 합니다. 사장. 알겠죠? 사장을 중시하면 문학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돼.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15세기에 누가요? 관학파들은 사장에 치중한 반면 16세기 사림들은 뭐냐? 사림들은 경학에 치중했어요. 경학. 이 경학은 유교 경전을 암송하는 거야. 알겠죠? 경전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은 연구는 많이 사서삼경 이런 걸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문학활동, 글짓기는 오히려 침체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창의적인 글쓰기는 15세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16세기는 사서삼경. 여러분 이제 우리가 16세기가 되면은 바로 그 사림들에 의해서 무엇이 발달한다고 했나요? 성리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학활동은 15세기만큼 활발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겠죠. 자, 비교. 15세기 훈구파들은 사장을 중심 반면 16세기 사림들은 경학에 치중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겠죠? 그죠? 특히 15세기에는 뭐냐? 어떤 창의적인 글쓰기를 많이 했냐면 세왕조, 조선왕조가 탄생한 것에 대한 찬양이라 용비어천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자주적인 의식의 발로로서 여러 가지 그 동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서거정이 쓴 동문선은 우리나라 역대의 시를 모아놓은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그런 시문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주적 의식의 발로로서 문학활동이 왕성했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15세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민족문화적 성격을 지니게 되고 우리 것을 강조하니까요. 우리 것을 강조한다는 게 민족문화적 성격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격식 없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설화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시조는 건국 초의 패기가 넘치는 그런 15세기 패기 넘치는 시조들이 많이 있고요. 유교적인 충절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도 시조 문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가사문학은 백미는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송강정철이죠. 송순의 멸항전가, 송강정철의 삼미인곡, 송미인곡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사문학이죠. 감정의 구체적 표현과 악장문학이 발달했는데, 그죠? 가사문학과 함께 악장문학이 발달했는데 이렇게 15세기에는 뭐가? 사장이 발달해서 문학활동이 왕성했었다. 그러나 16세기가 되면은 주로 사림의 경악 중시로 인해서 사림들에 의한 문학이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갔고요. 설화는 이제 사회 모순이라든지 조선시대의 존화주의를 비판하는 은근히 설화를 통해서 중국 중심의 사대주의 의식을 까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시조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표현한 인간 본연의 감정 그러면 이게 바로 누구냐면 황진이에요. 황진이 16세기의 여류로서 황진이가 아주 유명하죠. 황진이의 그 시조를 보면은 인간 본연의 그런 감정을 숨김없이 다 표출합니다. 그죠? 그래서 동짓달 긴긴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 어른님 오신 날 밤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펼쳤다가 그죠? 뭐 펼치리라 이런 그 시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인네가 말이야 자기 남정네 애인이 오면은 봄에 너무나 밤이 짧잖아요. 봄은 그래 안 그래? 근데 동짓달 긴긴 밤을 베어내가지고 어른날 오시는 날 밤에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펼쳐서 님하고 좀 오래 있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애틋한 마음을 가감없이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알겠죠? 그 솔직한 그런 감정 표현이 이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인간 본연의 감정을 표현했다 이렇게 말해요. 기타 이제 윤선도의 은둔적인 삶을 노래한 그런 시조들이 많이 있고요. 기타 이제 가사문학으로서는 새로운 문학 형식으로 발전해서 풍부한 우리말 어휘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때 이제 송강정철이라든지 송순이라든지 이렇게 가사문학이 발달했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건축으로 왔습니다. 건축. 조선의 건축은 말이죠. 건물 규모를 법적으로 규제하고요. 궁궐 건축이라든지 주로 불교 건축이라든지 성곽이라든지 성문이라든지 또는 이제 15세기에 주로 또 만들어진 게 해인사 경판고입니다. 우리가 합천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도 유명하지만 그 8만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절집이 아니라 이제 경판고죠. 경판전이죠.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집을 경판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만들었어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으면 지금까지도 그런 목판 인쇄물이 판목이 뒤틀리거나 하지 않고 잘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훌륭한 건축물의 덕분이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그런데 건축은 16세기로 가면은 이렇게 서원 건축이 굉장히 발달해요. 서원. 우리가 봤죠. 사림들의 지방 세력 근거지가 서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원 건축물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무려 조선 후기까지 가면은 천여 개의 서원이 생겨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서원은 뭐냐? 일반 주택 양식, 주택처럼 아주 단아한, 소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쯤에 서원을 지을 것인가라는 위치, 로케이션, 위치 문제는 마치 정자를 지을 만한 곳에 이렇게 서원을 짓는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 건물의 배치는 마치 절처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가람 배치 양식과 절 배치 양식과 건물의 위치는 정자를 지을 만한 이런 마을 어귀에 한적한 곳에 풍광 좋은 곳에 위치는 정자 양식을 본떴고, 그 다음에 내부 구조는 화려하지 않고 일반 가정집처럼 소박한 주택 양식을 본받았다. 그러니까 서원 건축에 들어간 건축 기법이 뭐냐라고 하면 주택 양식, 정자 양식, 가람 배치 양식, 이 세 가지 양식이 복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예로 왔어요. 공예. 우리가 이제 공예는 이미 고려시대의 도자기 공예까지 말씀드렸는데, 전에 중세 문화를 할 때 고려의 청자 만드는 기술이 고려 후기 원 간석기 때가 되면은 원으로부터 북방 가마가 도입됨으로써 오히려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기술이 퇴보해가지고 사기로 가는 거야, 사기. 결국은 도자기의 품질이 도자기가 되지 못하고 사기 그릇으로 이렇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질이.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 택터에 구멍이 숭숭 나고, 알겠어요? 이런 빵꾸가 뚫리니까 그런 구멍을 균열을 메꾸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분을 바르게 되더라. 그래서 청사기에 분을 바르다 보니까 청색빛이 백자로 변해가는 분청사기가, 파운데이션 바른 분을 바른 청사기가 나왔다. 이게 바로 뭐야? 분청사기. 이 분청사기가 조선 전기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청사기가 유행했고요. 조선 전기에는 이제 분청사기가 되게 소박한, 오히려 또 어때요? 그 선비들의 취향이 반영된 조선 백자로 나아갑니다. 알겠어요? 더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16세기에는 순백자가 유행하게 되더라. 이 순백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게 달 항아리라고 해서 둥그런 그런 항아리, 달 항아리, 달처럼 딱 생겼습니다. 딱 보면 이게 달 항아리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무런 무늬나 아무런 장식이 없는 그런 순수한 하얀 우윳빛과 같은 백자의 그 단아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기타 이제 공예품은 이렇게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목공예, 나무로 만든 것이죠. 대그릇, 그리고 자개그릇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죠? 그림으로서는 도화서 출신의 그림을 전문으로 그리는 화원이 있었는가 하면, 그죠? 원래는 화가가 아니고 글을 쓰는 문인들인데 이 문인들이 그린 그림이 유행했어요. 강희한 같은 사람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그림들이 조선 초기의 그림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독자적인 화풍을 많이 개발했고, 특히 조선 초기의 이런 우리나라의 화풍은 일본 무로마치 시대의 미술에 영향을 줄 만큼 조선의 미술이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림도 마찬가지로 16세기로 가면은 문인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주로 16세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선 전기 그림보다는 다른 주로 어떤 충절이라든지, 알겠어요? 또는 절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사군자를 많이 그리죠. 그래서 주로 문인들이 사군자를 많이 그리는데 매란국죽 이런 것이 유명해요. 그래서 어몽룡이 그렸다고는 월매도, 그죠? 어몽룡의 월매도, 황집중이 그렸다고는 포도도, 그리고 묵포도도 좀 묵으로 이렇게 포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포도나무라든지 대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어요. 매란국죽, 그죠? 그 다음에 16세기에 강한 필치의 산수화와 사군자가 유행했다. 또 은둔적인 삶을 이건 이제 그림 아니니까 이건 틀렸고요. 아까 우리가 저기에서 나온 거죠. 틀렸고 시조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글씨는 독자적인 서체. 이 15세기 조선 전기의 독자적인 서체로서는 누가 유명합니까? 한석봉체를 개발한 한석봉이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은 궁중음악, 아악이 발전했어요. 궁중음악이 아악이고, 아악과 달리 민간에서 유행한 음악이 소각이죠. 그래서 15세기 궁중음악이 발전, 재래음악으로서 이렇게 박연이라든지 성현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음악가들이 등장해서 아악을 정리했습니다. 악학개범이라는 책이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가 되면은 소각의 발전에서 당의 음악이나 향악, 우리의 전통 음악이죠. 기타 이제 가사, 시조, 가곡, 민요 등의 민요 등을 많이 노래로 불렀다. 알겠죠? 가면극이 등장했는데 궁중에서는 나래춤, 이거 구분을 잘하세요. 궁중에서 나래춤과 초용무가 유행하고요. 알겠어요? 서민들한테는 농악이나 무당춤이나 승무, 이 신분 구분을 좀 잘해 주십시오. 왕실이나 궁중에서 나래춤, 초용무를 꼭 기억하실 것.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서민들은 농악이라든지 무당춤이라든지 승무나, 여러분들이 그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은 산대놀이가 성행했고, 산대놀이, 그리고 인형극, 꼭두각시 노름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잠시 우리가 말로 봤던 내용들을 그림으로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에 왕실의 궁궐의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아주 위험이 서려 있는 근정전 모습 아닙니까? 경복궁 근정전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창덕궁 인정전이죠. 전부 다 이렇게 궁궐 건축이고요. 요거는 평양 보통문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성곽이나 궁궐이나 성문 이런 건축이 조선시대에 이렇게 기품 있고 위험 있는 이런 건축물로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선 전기에 아까 경판전이에요. 뭘 보관해 놓는? 그렇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보관해 놓는 이런 그 건축물의 구조물이 너무나 과학적이고 통풍이라든지 방충, 방습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그 아주 중요한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잘 보관해 놓는 그런 구실을 하게 됐다. 알겠죠? 기타 이제 또 이게 조선 전기의 건축물 가운데 대표적인 원각사 탑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흔히 탑골공원 그런데 예, 파고다 공원 그러잖아요. 파고다가 탑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파고다 공원이나 탑골공원에 있는 파고다 공원이 바로 이 탑골공원인데 여기에 있는 탑이 바로 원각사 탑입니다. 이거 세조 임금이 만든 것이죠. 특히 우리가 고려시대 경천사 탑을 모방했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경천사 탑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국립박물관 안 건물 안에 있고요. 이 원각사 탑은 이렇게 예, 탑골공원에 현재 모셔져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여기 잔뜩 나와서 놀고 있죠. 그래 안 그래? 그 원각사라는 절에는 말이에요. 나중에 그 중들 다 쫓아버리고 연산군이 그 절에 가서 기생들 데리고 뚱땅거리고 많이 놀았던 걸로도 또 유명합니다. 원각사 거기에 있는 이 아름다운 탑 알겠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만들지 않는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탑을 화강암으로 만드는데 이 원각사 탑은 대리석으로 만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알겠어요? 고려시대 경천사 10층 탑을 모방한 원각사지 10층 탑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원 건축 가운데 옥산서원 모습이고요. 옥산서원. 그래서 이렇게 서원 건축은 아까 마치 언뜻 보면 절 같죠? 왜냐하면 건물의 배치가 가람 배치 양식을 본받았기 때문에 절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부를 보면은 마치 민간의 일반 주택처럼 단아하고 소박한 그런 모습. 구조는 주택처럼, 건물의 배치는 절처럼, 그리고 위치는 예, 어디라고요? 정자가 지어질 만한 그런 풍광 좋은, 그림 좋은, 경치 좋은 곳에 지어졌다. 내부 이제 그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도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도산서원 배치도죠. 자, 이게 바로 분청사기입니다. 분청사기. 그래서 아주 소박한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어문병이죠. 분청사기 어문병 그래요. 물고기 모양의 무늬가 그려져 있는 병이다. 술병이다. 라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목공예입니다. 목공예 여러 가지 금속으로 만든 경첩이 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순수백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순수백자. 아무런 모양이 없는 이 백자의 색깔에 매료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웬만한 청자보다 이렇게 순백자 가격이 훨씬 더 비싸게 값을 매김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기타 이제 이것은 15세기에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입니다. 몽유. 몽자가 꿈 몽자야. 몽유병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꿈 몽자입니다. 몽유병, 뭐 몽정기 이렇게 전부 다 꿈 몽자죠. 여러분, 몽유 꿈에 놀았다. 어디에서 놀았냐? 무릉도원에서 놀았다. 알겠죠? 그래서 몽유도원도는 누가 그랬어요? 예. 안평대군의 꿈꾼 얘기를 듣고 누가요? 예. 안견이 그랬죠. 안견이. 안평대군이 안견한테 야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기가 막히더라야. 복사꽃이 막 떠내려오고 그냥 산이 아주 유려한 산들인데 산신령들이 거기서 바둑 두고 있다. 이런 뻥을 쳤겠죠. 이런 꿈 얘기를 듣고 그린 그림이니까 예. 사실적인 그림이에요. 몽환적인 그림이에요. 완전히 그냥 환타지입니다. 환타지. 알겠어요? 환타스틱한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몽유도원도는 15세기 거다. 안견의 몽유도원도. 아시겠죠? 그림을 보면은 얼마나 환타스틱한지 여러분들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유명한 고사 관수도입니다. 이건 누구냐? 이건 누구예요? 강희안이죠. 15세기 강희안이 그린 고사 관수도예요. 이 강희안이는 선비입니다. 선비인데 그 선비가 말이에요. 지금 자신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되게 자신의 모습을 그린 사람이 많습니다. 고갱인가 고홍과 귀를 자른 고도 자화상을 그리고 우리나라 윤두사라는 화가도 있고 최북도 눈을 찌른 최북도 있죠. 이런 자화상을 그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 강희안은 말이에요. 뭘 그랬냐면 선비가 물가에 앉아서 엎드려가지고 여기 지금 이게 물이야. 강물이 이렇게 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낭만적이고 얼마나 희화적입니까? 웃기잖아요.
원래 선비는 이렇게 그 머리에 촥 갓을 쓰고 의관을 정제히 하고 이 안에 이제 그 망건도 쓰고 그 또 뭡니까? 상투를 틀고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각근을 탁 하고 수염 쫙 기르고 이렇게 그 뭐 좀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갓대가리도 안 쓰고 상투 튼 모습으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아주 낭만적으로 뭘 보고 있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선비니까 고사입니다. 고사가 뭘 보고 있다고? 관광하다, 관측하다 할 때 이 관자죠. 볼 관자야 이게. 뭘 보고 있다고요? 물을 보고 있는 그림이다. 라는 의미로 이걸 뭐라고 그래? 고사, 관수, 도라고 해요. 몇 세기 그림이야? 15세기.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 강희안의. 알겠죠?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16세기 그림들이 나옵니다. 아까 16세기는 뭘 많이 그렸다고 그랬죠? 그래요. 잘했어요. 매란국죽. 대개 이것을 뭐라고? 문이나 또는 뭐 사군자. 문인들이 주로 사군자를 많이 쳤어요. 난초를 치다 그러잖아요. 대나무를 그리거나 아니면 난초를 치거나 국화를 그리거나 그죠? 매화를 그리거나. 이게 아주 유명한 달과 매화 그림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 월매도라고 합니다. 자, 내가 이걸 설명할 때마다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춘향전에 나오는 주인공들하고 비슷해. 춘향의 엄마 이름이 누굽니까? 월매 아닙니까? 그리고 춘향이 남편 이름이 누구야? 이몽룡이죠. 근데 이 월매도를 그린 사람이 어몽룡이야. 성이 어씨고 이름이 몽룡이에요. 그러니까 춘향전과 좀 유사한 점이 많죠. 알겠죠? 그냥 그렇게 여담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묵포도도입니다. 포도. 누구라고요? 황집중이 그렸다고 하는. 알겠죠?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송하, 소나무 밑에 걸어가고 있는, 이 주인공이 걸어가고 있는 이런 그림은 노비 출신 화가인데, 노비 출신 화가인 이상좌라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상자의 송하보월도입니다. 송하보월도. 알겠죠? 전부 다 시기가 언제라고요? 16세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16세기 그러면 뭐니 해도 16세기에는 열기로 활약이 두드러졌다. 아까, 시조에서 누가 유명했죠? 그래요. 동짓달 긴긴밤 한허리 버여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 여릴라 뭐 이런 시조를 지었던 황진이가 16세기에 활약했다면 역시 16세기에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여류가 바로 누구냐?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 그래서 신사임당은 아주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잘 그렸습니다. 신사임당은 율곡 이 하나를 난 것만 해도 뛰어난데 그림으로도 유명하고 말이죠. 현모양처로서도 우리나라의 표상 아닙니까?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우리나라 돈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단위가 큰 5만 원짜리 주인공으로 아마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쥐가 수박을 파먹고 있는 이런 수박도 또는 뭐 초충도 이렇게 얘기하죠. 벌레와 풀이 함께 있는 그죠? 그리고 이건 모자 개 엄마개와 새끼개를 이렇게 그려놓은 이런 그림입니다. 16세기 그림이라는 걸 잘 알아두십시오. 아주 지금 봐도 이렇게 굉장히 다정다감한 그런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석봉체입니다. 한석봉체.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예, 이게 바로 이제 나래춤과 그죠? 궁중에서 펼쳐졌던 처용무와 나래춤 그림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선 전기의 예술까지를 쫙 봤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그림을 통해서 주로 봤고요. 여러분 교재에 아주 꼼꼼하게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355쪽에 보시면은 아주 표로 다시 또 깡통하게 정리해서 근세의 문학, 예술, 과학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반드시 책을 읽어봐야 돼요. 지금 선생님은 전체적인 줄거리 또는 그 뒤에 흐르는 정서, 큰 흐름, 사람들의 캐릭터, 그 사람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로 했고 그 뒤에 섬세하게 무엇이 있는지 외워야 될 몫은 누구 몫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하십시오. 알겠죠? 지금 이렇게 제가 거들어 드릴 때 공부를 잘 해놓는 것이 오래 기억하는 하나의 비결이 됩니다.
아니야, 나는 한 4독 하겠어, 4회독 하겠어. 바보짓이에요. 무슨 국사를 4번씩이나 봅니까? 한 번 해서 잘 정리해놓고, 두 번째 체계화시켜놓고, 필요할 때 꺼내보고,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리면 한번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하는 거지. 그냥 계속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고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어차피 다음에 한번 또 볼 거니까 지금은 대충 봐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이 공부를 치밀하게, 정밀하게, 열심히 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4회독 하네, 5회독 하네, 자랑 삼아 얘기한 애들을 때려주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해라.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하고, 잊어먹어 가면은 그 잊어먹은 것들을 벌충하고, 보충하고 해서 안 잊어먹어지도록 보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습이죠. 이런 일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전기의 그 문화를 다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의 문화를 여러분과 함께 또 한 3시간 정도 하려나요? 한 3-4시간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정리해서 완벽하게 조선시대 역사를 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